네, 안녕하세요. 네, 태백산맥 낭독 챌린지 15일차 시작하겠습니다. 1권 페이지 136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어머니를 부르며 아랫목으로 기다시피 했다. 어머니는 눈을 뻔히 뜨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핏발이 서리고 안색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잠이 깨어 있었던 게 분명했고 그동안 공포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다. 내가 미친년이다. 내가 미친년이다. 그녀는 죄스러움으로 전신이 뒤틀렸다. 엄니, 나 여기 있어. 나 왔단께. 그녀는 울먹이며 어머니를 흔들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번졌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입술이 둔한 경련을 일으켰다. 엄니, 나 암시렁 아니여.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었음께. 어머니는 더디게 눈을 껌뻑였다. 알았다는 표시였다. 어머니의 두 눈에서 옆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등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며 신당에서 그 일을 저지른 것을 어머니가 눈치챘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가슴벽을 쿵쿵 치기 시작해서 차츰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다. 그때 신당 쪽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둔하게 들렸다. 그녀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빨리 어머니를 살폈다. 어머니의 눈빛은 어느새 겁에 질려 있었고 눈 가장자리에 물비늘 같은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다. 엄니 암시렁 아니여. 숭한 사람이 아니여. 엄니도 보면 다 아는 좋은 사람이여.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성급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술도가집 아들이라고 밝히지는 못했다. 다시 벽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니 안심여. 얼른 가보고 올 텐께. 어머니의 소변자리를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어느새 방문을 밀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년이 미친년이다. 미친년이다. 자신을 힐책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당문을 빼꼼하게 열었다. 좁은 시야에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문 닫으시오. 아니, 찬물 한 사발 먼저 주시오. 그녀는 물줄기를 받아 매물 도는 물레방아처럼 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부엌으로 내달았다. 그는 그녀가 물그릇을 방바닥에 놓기 전에 팔을 뻗쳤다. 물이 그릇을 넘쳐날 기세로 잠시 요동쳤다. 그는 사발을 받아들며 그녀에게로 시선을 쏟아부었다. 고개를 깊게 떨군 그녀의 몸 전체는 시린 부끄러움으로 떠는 것 같았다. 무감동한 물체감으로 굳어있기는 했지만 부드러운 피부에 균형 잡힌 그녀의 나신을 떠올렸다. 그는 새로운 갈증을 느끼며 단숨에 한 사발의 물을 들이켰다. 혹시 이상한 사람 얼씬거리지 않았소? 그는 너무 오래 잤다고 생각하며 담배를 빼들었다. 아무도 없었구만요. 그녀는 예라고만 간단히 대답하려다가 확실함을 보이고 싶어 안심을 시키려고 굳이 그렇게 대답했다. 여기 말고 더 안전한 곳은 없소? 그녀는 얼핏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 아마 이틀 정도는 더 여기 머물러야 될 것 같소. 그동안 맘 놓고 피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오. 그녀의 머리에 먼저 잡힌 것은 안심한 피신처가 아니라 그가 이틀을 더 머무른다는 사실이었다. 있구만이라. 훨씬 내 빈 제각에 숨을 뛰는 얼매든지 있구만이라. 그녀는 온몸이 뜨거운 기운으로 달아오는 것을 느끼며 빠르게 말했다. 더 늦기 전에 당장 그리로 옮겨야겠소. 그는 또 너무 오래 잤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아침 진지가 다 되었는디.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먹겠소. 근데 그녀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빈 제각으로 밥상 들고 댕기는 거 넘들이 보면 사람 숨어있는 거 금세 눈치챌 것인디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길 생각에만 급급해서 그런 허점을 드러낸 자신의 경솔이 한심스러웠고 순간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녀의 빠른 두뇌 회전이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정도라면 심부름시키기에는 안심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좋소. 아침밥은 여기서 먹어치우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옮기고 나서 생각하고. 그는 어젯밤보다는 농도와 색깔이 다른 감정의 줄기가 그녀에게로 쏠리는 걸 느끼며 도로 주저앉았다. 정화섭은 현신의 제각 아래채인 별장에 67개가 넘는 방 중에서 후원 쪽에 붙은 것을 골랐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는데 뒷담에는 산으로 연결되는 쪽문이 나 있었던 것이다.
방이 요리 찬디. 소아는 먼지가 부옇게 쌓은 앉은 방바닥에 손을 대보며 혼잣말처럼 걱정을 했다. 불을 피워선 안 돼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생솔까지나 볏짚 안 떼고 뽀짝 마른 삭쟁이를 떼면 연기가 안 나는디요. 그녀는 그의 눈치를 살폈다. 아무리 삭정이라도 불은 이따가 어두워진 다음에 떼도록 하시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당장 불을 지피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을 빨리 단념시켜야 했다. 그는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며 그녀에게 방을 훔치라고 일렀다. 그는 간단하게 적었다. 어머님 평안하신지요? 긴 임사줄이 없고 소자 하섭이 여기 보내는 소하한테 은신해 있습니다. 어머님도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소자는 쫓기는 몸입니다. 절대로 여기 오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타났다는 눈치를 보여서도 안 됩니다. 모든 연락은 소하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돈이 급합니다. 어머님이 장만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십시오. 물론 아버님이 아셔서는 안 됩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모레 저녁에는 세상 없어도 여길 떠나야 합니다. 어머니, 님 절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치게 됩니다. 정화섭은 글을 마치며 코허리에 매운 바람이 찡하니 맺히는 걸 참아내느라고 잠시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어머니는 도무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 혁명의 열기나 정열마저도 어머니라는 이름은 눈물로 녹이려 든다. 어머니라는 호칭은 여자만이 갖는 것인데 정작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다. 어머니, 그 슬픈 이름의 항시 새로운 그리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정화섭은 편지를 2번, 3번 꼭꼭 눌러 잡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소화, 이 편지를 지금 곧 우리 어머님한테 전하시오. 꼭 어머님한테. 식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아선 안 돼요. 그리고 소화한테 일러두겠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태연하게 행동하시오. 만약 이 편지가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난 죽게 되는 거요. 총살을 당할 것이오. 정화섭은 일부러 끝말에다가 힘을 주어 잔인하게 말했다. 그 효과는 소화가 아랫입술을 깨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붉은 입술에 박힌 반쯤 드러난 하얀 이빨 2개가 그의 관능을 꿈틀살폈다. 자, 빨리 다녀오시오. 그는 자신의 어이없는 생각을 떼쳐내듯 편지를 불쑥 내밀었다. 편지를 받아드는 그녀의 손끝이 잠자리 날개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읍내 사정이 어떤지 눈치껏 살피고 오시오. 특히 경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녀는 그 사람이 자신을 안심하고 믿게,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해 빈틈없이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분명히 대답을 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입 안에서만 맴돌았을 뿐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 그는 그 순간 냉기와 열기가 엇갈리는 기묘한 체온 변화를 겪고 있었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한 줄기의 냉기가 머리에서부터 등줄기까지 훑어내려 다리까지 쭉 뻗쳐내렸다. 그 냉기가 발끝에 부딪히는 순간 뜨거운 불길이 확 일어났다. 그 불길이 위로 치뻗어 오르면서 전신은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건 그녀가 굽판에 설 때만 경험하는 발열 현상이었다. 진과 바라의 끈끈한 울림이 교미하는 뱀의 또아리처럼 층층 감겨 엉키면서 그 열기는 머리로 모아져 소용돌이 쳤고 시야에 뿌연 안개가 끼어올 때 어허 얼싸 자신도 모르게 외쳐대며 구춤은 폭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이건 어인일인가. 그녀는 어깨를 움츠리며 바르르 떨었다. 댕겨 올랍니다. 그녀는 구춤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에 와락 안기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발등을 가린 치마 속에서 그녀의 2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 명심하시오. 당황하지 말고 태연하게 행동해요. 그녀의 굵은 목소리를 들으며 돛돌로 내려섰다. 그녀는 자꾸만 가슴이 벌떡이는 것을 진정시키려고 심호흡을 했다. 며칠 전에 보았던 읍내의 살 풍경이 눈앞에 어릿거렸다.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 소화다리 아래 갈숲에 내던진 듯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보았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생목이 치밀고 끔찍스러워 읍내 발걸음을 끊고 말았다. 읍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살벌한 난리가 다 남정네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사실 외딴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런 것은 그녀와도 아무 상관도 없는 먼 세상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갑자기 자신의 일로 바뀐 것이다. 자신은 이제 그 난리의 중심을, 질비한 시체 사이를 걸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생목이 치밀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리라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그녀는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후원 가득 차고 있었다. 여름 햇살의 열기가 다 바랜 가을 햇살은 미지근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여름 햇살이 화살처럼 내리꽂힌다면 가을 햇살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내려앉는다. 노릇노릇 변색한 잔디 위에 가을 햇살은 골고루 내려앉는다. 후원에 가득한 온기가 노란 병아리의 솜털처럼 보드랍고 아늑했다. 그런데 그 보드랍고 아늑한 온기 그 어딘가에 스산한 슬픔이 있다. 그게 조락을 주도하는 가을 햇살의 채취인지도 모른다. 정화섭은 후원의 잔디밭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 생각은 다 옳아. 그러나 그 옳은 생각의 실천이 꼭 사회주의 혁명이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네. 김보모 선생의 말이 가슴 깊은 골짜기에서 메아리쳐 들러왔다. 그는 느리게 고개를 저으며 후원 쪽에서 눈길을 거두었다. 담배에 불을 붙여 후 한숨을 쉬듯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김보무 선생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것만큼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괴로움이었다. 현재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은 그분이 굳이 만류했던 길이었다. 그분의 논리를 충분히 납득하면서도 결국 사회주의의 길을 택한 것이다. 정화섭이 김보무를 가깝게 접하게 된 것은 그가 중학교 졸업반이 되면서 선생으로서였다. 1946년 4월 신학기에 김보무는 사회과 선생으로 학생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김보무가 선생으로 부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연극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가 부임하기 전에 벌써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에 관한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가 직계 선배라는 사실에서부터 학생들은 주눅들기 시작해서 수많은 입을 건너가며 각색되고 윤색된 소문들이 그에게 입힐 영웅의 옷을 장만해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학생들 앞에 첫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미 소문으로 체면된 학생들은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다. 1m 7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균형 잡힌 체격이 그 영웅적 소문을 입증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일단 몸짓이 작았더라면 학생들은 소문의 기세를 반으로 뚝 꺾는 승리감을 맛보았을 것이고, 반이 남은 소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차츰 그 진부의 뿌리를 들춰내려는 간질간질한 공모의 여유를 나눠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동자세를 취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교장의 소개가 끝난 다음 김범우는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 조회대로 오르고 있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학생들의 대열 사이에서는 두런거리는 소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저 키는 양코배기들한테도 꿀리지 않겠는데? 정말 OSS 대원같이 생겼다. 근사하다, 근사해. 소문을 수긍하는 이런 종류의 수군거림이었다. 그런데 조회대로 올라온 김범우는 우뚝 버티고 서더니 학생들을 좌에서부터 우로, 우에서부터 좌로 고개를 느리게 돌리며 훑어나갔다. 그 침묵 속의 눈초리가 커다란 빗자루가 되어 자신들의 두근거림을 삽시간에 쓸어가는 것을 학생들은 구령도 없는 부동자세를 취하며 으스스한 추위로 느꼈다.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진 운동장에 김범우의 부임 인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저는 김범우입니다. 앞으로 역사와 사회 과목을 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저는 선생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저는 선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힘을 합쳐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 끝에 이상이라는 말이 없었더라면 학생들은 인사말이 계속될 줄 알았을 것이다. 학생들은 분명히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당황해하고 있었다. 우선 그 인사말의 짧음 때문이었다. 교장의 훈화가 줄잡아 30분, 훈육주임이나 교무주임의 지시사항 등속이 또 30분. 의례 전체 조회를 섰다 하면 1시간씩 몸을 비비 꼬는 것으로 습관되어 온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처 1분이 못 되는 인사말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다음이 나를 저로 낮춰 말하는 점이었다. 교장한 학생들은 나였을 뿐이다. 특히 훈육주임은 성질이 뻗치는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에는 이놈들 저놈들 서슴지 않았고 이들도 예사로 들어넘겼다.
그런데 선생이 학생들을 상대로 자기를 저로 낮춰 부른 것이다. 세 번째가 짧은 인사말의 내용이었다. 교장의 공자, 맹자, 불경, 성경 들춰대는 지루한 훈화보다도 훈육주임의 개거품을 모는 장광설보다도 그 짧은 말은 몇 배 강한 탄력으로 가슴에 와 박히는 것이었다. 너무 쉽고 당연한 그 말이 왜 그렇게 신선한 느낌으로 새로 판 도장을 백지에 찍듯 선명한 인상을 남기는지 모를 일이었다. 김보무 선생의 진가는 그 후로 1년에 걸쳐서 천천히 옷을 벗어나갔다. 국어나 수학과는 달리 한 주당 배정 시간이 적은 그는 많은 반을 맡아 가르쳤다. 학생들은 하나같이 직접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소문이 남긴 궁금증과 갈증을 풀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더러 어떤 백장 좋은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제법 효과적인 역사 공부라는 의미 부여까지 해가며 이야기를 종용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소문은 다 거짓말이라고 일축해버리고는 했다. 그가 정규 수업 외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정치 서클에 대해서였다. 정치 서클이라곤 했지만 그 종류가 많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다른 학교 양상과 마찬가지로 그 학교의 학생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이었다. 반음성적인 그 힘의 파도에 비해 그에 맞서는 힘은 너무나 미미했다. 몇몇 선생은 감추어진 손으로 그 힘을 조종하고 있었고 다른 대부분의 선생들은 의식적인 외면이나 기회주의적인 방관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보무의 깊은 관심이란 그 세력의 파괴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반대 세력을 형성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하는 일은 그 세력의 주동 인물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정치 의식을 버리고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이 될 것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는 곧 학교에 퍼져 있는 사회주의 학생 조직으로부터 파괴 분자, 반동 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의 설득으로 그 학교의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